가짜뉴스는 기사나 보도 형식을 모방해 진짜 언론사의 뉴스처럼 보이게 만든 것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가짜뉴스 생산자는 가짜뉴스에 찍혀있는 언론사와는 무관하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정치권에서 가짜뉴스라는 표현을 무분별하게 쓰면서 오보나 왜곡 보도 정도의 뜻으로 통용돼 왔습니다. 원래 뜻이 무엇인지 강조하려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정권의 사람들이 쓰는 가짜뉴스라는 말은 그 뜻이 또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냥 거슬리는 뉴스 검열하겠다고 언론사들 손보겠다고 솔직하게 선언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윤석열 시대의 가짜뉴스란 윤석열 정권 비판 기사다. 노종면의 유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유발 첫 순서 밑줄 쫙.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뉴스 또 기억했으면 하는 뉴스들을 골라서 밑줄을 그어보는 그런 순서입니다. 뉴스를 먹기 좋게 발라보겠다는 뜻입니다. 네, 오늘 첫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기사들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관련 기사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뉴욕에 가 있죠. 네. 9월 17일자 머니투데이 기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열심히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그 수준이 기네스북 수준이다. 무엇을 위해서? 결국 국민 일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대통령을 홍보해주고 있는 기사입니다. 그 이틀 전에 나왔던 한국경제 기사에는 기네스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이 왕성한 외교 활동을 기네스북에 등재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표현을 이 머니투데이는 마치 제3자적인 관점에서 평가해 주는 것처럼 객관적인 평가인 것처럼 보도를 했어요. 근데 이 머니투데이 기사와 똑같은 표현이 조선일보 기사에 실렸습니다. 기네스북 기록 수준이다. 조금 전에 보셨던 표현과 똑같습니다. 네. 기사 중간중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회담을 다 잡으라고 지시했다. 강행군을 하고 있다 등등의 낯뜨거운 칭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는 대통령의 발언 한 자락이 실려 있습니다. 대통령은 나는 양자회담 머신이다. 나는 기계처럼 일할 테니 일정들 다 가져와라. 내가 다 소화하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대통령은 좋겠습니다. 언론들이 이렇게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네, 결국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언론들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입수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입수했는지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세계일보, 중앙일보 제목에 무기징역형 가능이라는 매우 자극적인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검찰이 일방적으로 쓴 표현이에요. 그걸 중앙일보도 세계일보도 제목에다가 이렇게 떡하니 실어놨습니다. 이재명 블랙홀이라는 표현도 보이고요. 자, 이렇게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정리해 놓은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이 기사들을 보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 당사자는 어떤 입장인지, 검찰의 주장과 이재명 대표의 주장은 어떻게 충돌하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 자료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보도를 했기 때문에 싫지 않았을까요? 국민일보 어제자 기사를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긴 합니다. 19일자 국민일보 기사에 검찰의 주장과 이 대표의 입장이 나란히 실려 있습니다. 기사 제목에 보면은 패키지 영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 패키지 영장이라는 표현에는 함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혐의점으로 안 되니까 다른 혐의들을 섞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 입장, 이 대표 입장을
잠시 이 기사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죠. 대표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주요 혐의가 백현동 개발 비리 관련 배임 혐의입니다. 배임. 성남시장 시절에 이 백현동이라는 곳을 개발을 했는데 민간업자한테 개발을 맡기고 시는 손해를 봤다. 직접 시에서 개발에 참여했으면 200억 원을 벌 수 있었는데 그걸 포기했다. 그러니 배임이다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에요. 이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성남시에서 직접 개발 사업을 할 수는 없죠. 시 산하의 개발 공사를 참여시켜라 이건데 참여시킬 의무가 없다. 시정 판단하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너무 추상적인 내용만 이 대표 입장으로 돼 있죠. 기사 안에 담겨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해당 지역을 용도 변경을 해서 개발을 했는데 이 과정이 출발은 박근혜 정부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국토교통부의 요구가 있어서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됐다. 시가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민일보가 요약해 놓은 이 부분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53% 기부 체납. 여러분 혹시 언론 보도에서 이런 내용 들어보셨습니까? 이 백현동 개발 부지 가운데 53%를 성남시가 개발업자로부터 기부 체납을 받았다는 겁니다. 통상 이루어지는 기부 체납 비율의 2배 이상이라는 설명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53%나 기부 체납을 받았기 때문에 시로서는 충분히 이익을 회수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반면 검찰은 불충분하다고 보는 것이고요. 불충분하니까 배임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논점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쌍방울 대북 송금, 쌍방울의 대가를 약속하고 쌍방울로 하여금 북한에 1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송금하게 했다. 네. 여기 지금 뇌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제3자 뇌물이에요. 대상은 북한이고요. 그러니까 쌍방울로 하여금 북한에 돈을 주게 했다는 거예요. 뇌물로. 그리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쌍방울에 뭔가 대가를 약속했다는 겁니다. 이 쌍방울과 당시 경기도 사이에는 이화영 평화부지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지금 구속돼 있죠. 그 사람이 이재명 지사의 지시를 받거나 또는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쌍방울하고 이런 일을 벌였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에요. 네. 그래서 800만 달러를 지급하게 했다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은 이거예요. 그런 적이 없다. 그런 일 자체가 황당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이화영 당시 부지사가 정말로 이재명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지시를 받았는지 이런 게 이제 증거로 나와야 되죠. 객관적인 증거가 나온 것은 아직 없어요. 구속영장 이 청구서에도 없다고 합니다. 보도된 것도 없고. 다만 이화영 부지사가 한때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그 직후에 검찰의 회유 압박 때문에 못 이겨서 그런 진술을 했지만 아니다. 내 입장은 여전히 보고받은 바 없고 지시받은 바 보고한 적 없고 지시받은 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에 검찰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지금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내일 표결에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보신 그 사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오랜 수사, 전국을 흔들고 있고 사회를 흔들고 있는 이 수사. 자, 이것은 우리 사회의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검찰이 정말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사냥개처럼 물어뜯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감행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 그런 사람이
야당 제1당의 대표가 돼서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사회의 정의는 어디에 있을까? 이 본질에 닿아 있는 사건이 또 있어요. 물론 뭐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본질은 일맥상통합니다. 위에 있는 이 기사는 여현정 양평군 의원이 지금은 전 군 의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달 초에 국민의힘이 장악하고 있는 양평군 의회에서 여현정 의원을 제명시켜 버렸어요. 왜? 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이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른바 김건희 로드 의혹, 이와 관련해서 여현정 의원이 군의회 의원이니까 양평군청 공무원을 불러서 대화하고 물어보고 해당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이기 때문에 녹음할 수 있죠. 그리고 녹음된 내용이 뉴스 가치, 보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언론에 알렸어요.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양평군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품위 유지 위반이다고 판단하고 징계해버렸습니다. 그 징계가 제명이에요. 의회에서 징계하기 전에 이제 징계 자문위라는 걸 열죠. 거기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싸우지 말고 경고 정도로 타협하라고 자문했습니다. 그러나 제명시켜 버렸어요. 자,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창원시의원 김민아 씨,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지난 11월 이태원 참사 일어난 직후에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했어요. 무지몽매한 애미, 자식 팔아서 한몫 챙기자는 수작이다. 이건 뭐 시의회 의원 여부를 떠나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나요? 이게 사람이냐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왔죠. 또 화물연대 총파업 때는 이랬습니다. 가당차는 또라이들, 생양아치. 이런 표현을 한 사람이 시의회 의원이에요. 그래서 고소당했습니다. 법원이 판단했어요. 시의원 직위를 박탈하는 것은 과하다. 그래서 징역 3개월형의 선고를 유예해버렸다. 선고 유예. 봐줬답니다. 선고가 성립되지 않은 거예요. 범죄 징역 3개월에 해당하는데 선고 땅땅땅 두드리지는 않을게. 왜 봐줍니까? 법원이 제시한 봐준 이유. 일부 매체를 통해 사과 의사를 표시했다. 반성하고 사과 의사를 표시했다. 여러분, 사과는 어떻게 성립됩니까? 피해자가 수용했을 때 성립됩니다. 물론 사과 의사조차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이런 얘기를 한 시의원이 자기 시의원 자격이 박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보이는 반성과 사과의 진정성을 누가 감히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법원은 반성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선고를 유예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이 과연 공직자의 발언일 수 있는가? 그 판단은 너무 쉽습니다. 다만 그 지위를 박탈할 만한가는 법적인 판단 기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십시오. 특혜 의혹을 추적하면서 공무원과 나눈 대화를 녹음해서 공개한 군 의원은 제명시켜 버렸는데 막말을 한 시의원은 선고유예, 봐주기 판결이 있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면 지금 이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걸 묻게 됩니다. 네, 정부가 뒤늦게 인정한 것이 있습니다. 올해 세수 계산 잘못해갖고 펑크가 났다. 사실 이런 우려가 나온 것은 제가 알기로도 한 달 이상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보다 더 먼저 알았을 거고요. 59조 원의 세수 펑크, 이 문제를 취재해온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인 한국일보 기자가 칼럼을 썼어요. 기자의 눈이라고. 제목을 추경호는 책임감이 펑크났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책임감 펑크의 밑줄 쫙.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정부가 정책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정부 국정 운영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러나 반성하고 그 실수를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자의 눈에는 추경호라는 부총리, 경제부총리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쓴소리를 감당해야 할, 죄송합니다. 쓴소리를 감당해야 하는 일정이 얼마나 있었는지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쓴소리를 직접 드러내는 그러한 부총리의 일정이 얼마나 있었는지 출입 기자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동아일보에서 이 세수펑크를 질타하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세수펑크 돌려막기 하고 있다. 하다못해 하다가 환율 방어 비상금까지 동원하냐라고 질타합니다. 정부가 이 세수 부족 공식화하면서 얘기했죠. 모자란 거 이렇게 끌고 저렇게 끌고 지방 교부금 24억 원은 우리 모르는 일이고 무슨 기금에서 끌어오는데 그 기금 중에 하나가 어디요? 하나가 아니라 그 기금이 바로 환율 방어 기금입니다. 외환 평형 기금. 환율이 언제 다시 요동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외환 평형 기금을 꺼내 쓰는 건 신중해야 한다. 굉장히 절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본 대책 없이 이 비상금에 손대지 마라.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외환 방파제 역할, 이 외국환 평형 기금에는 왜 돈이 들어와 있을까요? 환율이 올라가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달러를 우리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시장에 내놓는 겁니다. 공급을 늘려서 달러 가치를 낮추기 위해서 시장 개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달러를 내다 팔면 원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원화를 내다 팔고 달러를 사들여야 됩니다. 언제 쓸지 모르는 비상금인 거예요. 거기에 손대겠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그 부분을 동아일보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하는 반응이 나올 만한 기사 보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 여당에서 대통령실을 향해 내년 총선에 인력 차출을 좀 해다오. 인재를 좀 수혈해 가겠다. 뭐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됐어요. 아니 지금 인재를 뭐 여기저기서 뽑아도 모자랄 판에 대통령실 그 협소한 인력풀에서 사람을 또 뽑아? 이런 의문도 들고 지금 여당 내에 출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통령실에서 사람을 불러온다고? 좀 이상하죠. 그런데 실제로 지금 동아일보는 차출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조사를 했더니 행정관 30명이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밝혔답니다. 네.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을까요? 하태경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경선을 해야 할 텐데 거의 다 떨어질 것이다. 네. 기사 좀 더 키워주세요. 네. 네, 제가 아직 서툴러서 기사가 안 키워지면 저희 스태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그분들은 경선을 해야 할 텐데 거의 다 떨어질 것. 핵심은 그 뒤에 있습니다.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30% 만들어 놓고 무슨 낯짝으로 나오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냐고 간접화법으로 얘기했죠. 하지만 핵심은 뭐 누가 봐도 뻔합니다. 무슨 낯짝으로 나오려고 하냐. 여기에 밑줄을 그어보고 이 기사는 넘기겠습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네, 시대전환 대표고요. 이 사람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나요? 네, 한다고 했는데 오늘 입당하는 날이라고 해요. 네. 자, 꼼수 정당 배지 달고 당정만 4번 바꿨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기사는 조선일보가 오늘 실은 기사입니다. 꼼수 정당 배지 달고 당정만 4번 바꿨다. 지금 이 조정훈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 소식을 알리는 기사들 대부분은 국민의힘이 세력을 확장한다.
몸집을 부풀린다. 뭐 이런 정도로 보도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이 조정훈 의원이 보면 속상할 만한 내용으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기사 첫 문장이에요. 시대전환의 공동대표였던 이원재, 한때 동지였겠죠. 탐욕이 인간을 망치는 장면을 아주 가까이에서 목격하게 됐다. 물론 인용이지만 조선일보가 이 얘기를 왜 앞에다가 썼겠습니까? 탐욕이 인간을 망치는 장면을 아주 가까이에서 목격하게 됐다. 탐욕이라고 보는 근거, 이 이원재 전 대표는 탐욕이라고 표현을 했고 조선일보는 당정만 4번 바꿨다. 조정훈 의원이 초선 의원이에요. 지난 총선에서 당선이 돼서 지금 국회의원 활동한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시작은 꼼수정당이었다. 꼼수정당 통해서 배지를 달았다. 국회의원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훈 씨는 2016년도에 민주당에 입당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해요. 이전 총선에서 아예 출마 자체를 못합니다. 그리고 2020년 21대 지금 국회를 구성하는 2020년 총선 직전에 시대전환이라는 소수 정당을 창당합니다. 지난 총선 때는 핫 이슈가 뭐였습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것 때문에 거대 두 정당이 결국은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사실상 2개의 정당으로 총선을 치렀죠. 그 위성정당을 이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그 당시 대표가 꼼수다. 거대 정당들 정신 차리라고 꼼수라고 비판했어요. 그렇게 비판하고 6일 만에 자기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비례 순번을 받아가지고 조정훈 씨가 출마하고 결국 국회에 입성합니다. 배지를 달았어요. 그랬던 사람이라는 거를 조선일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시대전환 창당했죠. 그 다음에 민주당으로 건너간 게 아니라 처음에 민주당에 입당했죠. 시대전환 창당했죠. 그리고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입당했죠. 그 다음에 다시 시대전환으로.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으로, 여당으로 이렇게 철새, 당적을 많이 바꾸면 철새라는 비판을 합니다. 정치 철새.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한화회와 마찬가지다.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이성윤 전 서울지검장, 지금은 이제 법무연수원에 사법연수원에 가 있습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인 전 서울지검장 이성윤 검사가 조국 전 장관 북콘서트에 참석해서 한 발언이에요.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한화회나 마찬가지다. 이랬더니 법무부가 감찰을 하겠다고 합니다. 징계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이 기사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국 전 장관 북콘서트에서 했던 말이 이제 앞으로 확대 재생산되겠구나. 법무부가 감찰했다고 기사 뜨죠. 나중에 징계하면 또 기사 뜨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전두환의 한화회,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한화회라는 얘기를 자꾸 듣게 될 겁니다. 자, 자주 듣는 얘기가 사실 별로 동의가 안 돼도 귀에 있거든요. 뇌리에 박힙니다. 그런데 동의가 돼버리면 각인돼 버려요. 그런 각인 효과가 생기게 법무부가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얘기 언론을 거의 도배하다시피 하는데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드디어 조선일보까지 김행 후보자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실린 기사예요.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그러니까 2013년도 얘기입니다. 갖고 있던 위키트리 관련 주식들을 다 처분했어야 하는데 일부 남편 주식을 꼼수로 매각했다. 일부에서는 그게 파킹이다. 살짝 잠깐 맡겨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꼼수를 썼다.
그리고 남편의 소득이 지난 5년 동안 10억 가까웠는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제로다, 빵원이다. 이런 의혹이 있다는 것을 조선일보가 뒤늦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사 어디다 밑줄을 그어야 되냐? 저는 조선일보라고 봐요. 네. 자, 이 정도 되니까 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언론 프렌들리를 표방하고 매일 기자들을 만나왔어요. 윤석열 정부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도어스태핑. 얼마 하다가 그냥 핑계거리 생기니까 그만뒀는데 김행 후보자도 지금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도어스태핑을 해오던 김행 후보자가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장관의 후보자이자 동시에 언론계 선배로서 후배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려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가부 장관 후보로서보다도 가짜 뉴스를 배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보좌진들은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저한테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차라리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을까라고 고민도 했습니다. 저 역시 걷잡을 수 없는 가짜 뉴스에 빠져 있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언론의 현실입니다. 청문회 때 제가 창업한 소셜뉴스, 소셜홀딩스, 메타캔버스, 사이언스 클래스의 모든 경영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도어스태핑은 중단합니다. 청문회 때까지 어떤 보도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언론계 선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말을 시작했군요. 네, 언론계 선배라면서 이 장관 후보자 검증 보도를 중지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가짜 뉴스, 여기 가짜 뉴스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 조선일보가 아닌데 조선일보 마크를 달았습니까? 중앙일보 아닌데 중앙일보 마크를 달았습니까? 일반인들은 헷갈릴 수 있지만 언론인 출신이면 가짜 뉴스의 그 뜻이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뉴스를 그냥 다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중앙일보가 실었던 개각 발표난 직후에 실었던 사설 제목이 뒤늦게 눈에 좀 띄었어요. 중앙일보 9월 14일자 사설 제목입니다. 조선일보는 아직 그 사설로는 개각을 비판한 적이 없어요. 그 누구도. 신원식, 김행, 여러 가지 의혹들 뭐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제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조선일보는 사설로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중앙일보는 그나마 이 정도의 사설을 9월 14일자에 실었습니다. 쇄신 기대 못 미친 개각. 제가 이 제목이 눈에 띈 이유는 바로 이 대목 때문입니다. 네, 오늘 밑줄짝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먹기 위해서 발라냈고요. 네, 지금은 발라 버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기사들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발라내는 시간입니다. 첨삭지도. 지금 보고 계신 이 두 기사 제목이 똑같아요.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사실상 똑같습니다. 고개 숙인 이균용. 이게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됐고 오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자리에서 이균용 후보자가 가장 많이 한 말은 송구하다. 정말 그랬을까요? 네, 어제 현장 청문위원회 질문에 이균용 후보자가 어떻게 답하는지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우리 후보자가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몰랐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가 답니다. 네, 들으신 대로 본인도 인정했습니다. 고개 푹 숙이고 송구하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어요. 자, 이 기사를 보면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으면 저렇게 송구하다, 죄송하다, 반성한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까?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군.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의혹의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저 정도 염치는 있나 봐, 반성하나 봐, 이렇게 오히려 호감을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뭐 이 기사가 문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기사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큽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어제 이균영 후보자의 청문회 가장 핵심으로 뽑아낸 부분이에요. 제목에다 실었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은 발언을 제목에 실었어요. 이균영 후보자는 법관이 진영 논리에 빠지면 사직서를 내야 된다.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된다. 우리 사법부는.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예요. 네. 어떻게 보면 하나만한 얘기인데 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입장에서는 이 발언이 가장 와 닿았던 모양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보도 뭐 이외에 더 청문회를 전달하고 있는 여러 보도가 있습니다만 담지 않고 있는 어제 중요한 발언이 있어요. 그 발언 직접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거짓 증언을 했다. 즉 일본군을 따라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 사람들이 위안부다라고 또 그 경희대 철학과 최모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철학과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그 최 교수에 대해서 기초 상식을 부정하는 망언을 일삼다 이렇게 반발을 했고 역사학계에서도 한국 근대화의 시작을 일제 지배에서 찾는 건 근거 없는 주장이다.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나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법원장 후보라면 이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 부분에서는 지적하신 말씀 부분에 저도 근데 아는 바 측면이 없다는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별도로 위안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사건도 처리해 본 적이 없고. 정말 큰일입니다. 위안부를 사건 처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위안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네, 들으신 대로입니다. 주요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지 않은 내용, 네, 일부 언론에서 웹기사 등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균영 후보자가 들으신 바로 그 발언,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이라고 언급하는 이런 망언에 대해서 매춘 여부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전형적인 친일 식민사관 아닙니까? 앞서서 대한민국 건국일을 1948년 8월 15일이라고 했죠.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 사관, 네. 이승만 국부론, 48년 건국론, 대한민국 헌법은 3.1절 직후에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건국일을 1919년이 아닌 1948년으로 29년이나 늦춰버렸어요. 그리고 급기야는 위안부가 매춘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망언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못합니다. 모른다고 합니다. 사건 처리를 안 해봤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까 소개해드린 신문 기사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뿐이 아니죠.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12.12 5.16 쿠데타를 미화했어요. 구국의 결단, 그리고 5.16은 위대한 혁명, 그랬던 신원식 나아가서 이완용을 두둔했어요. 이완용 어쩔 수 없었다. 이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 2019년 8월 14일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문정권 규탄 광화문 집회, 거기서 이 신원식 후보자가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연설문이 조갑제닷컴에 지금 실려 있습니다. 그 연설문, 실려 있는 연설문의 일부 내용이에요. 조금 길어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국노의 상징으로 이완용을 비난하지만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에 저항했다 하더라도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이완용이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론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이완용이 매국노였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 얘기를 한 거는 이완용과 비교도 되지 않는 가장 악질적인 매국노가 문재인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거죠. 문재인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완용을 두둔한 신원식 후보자. 이것만으로도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쿠데타를 옹호한 것만으로도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자격 없는 일들이 막 이렇게 쌓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발언이 나왔던 거는 한일 갈등이 불거질 때예요. 일본을 향해서 비판하고 질타해도 모자랄 마당에 우리 정부를 향해서 비판했던 게 신원식. 그리고 그 비판 도구로 이완용을 두둔했어요. 그랬던 신원식 씨 2019년에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불과 2달 전에는 정반대의 발언을 또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려고 이완용에 빗대버려요. 이재명 대표가 평화를 강조하면서 더러운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는 취지, 평화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 당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대표는 매국노 이완용의 길을 가겠다고 공언한 것인가? 조금 전에 본 기사랑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네. 매국노 이완용의 나쁜 평화를 미화하다니 실로 놀랍고도 충격적인 상황이다. 누가 놀라고 충격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호국영령들이 지하에서 통곡한답니다. 네. 여기서 이순신 장군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해보기로 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반국가적인 역사인식을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첨삭지도 해봐야 되겠어요. 신원식의 반국가적 역사인식을 규탄한다. 이 부분은 윤석열 정권의 사람들로 확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있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나온 기사들만 가지고 우리 언론이 이 친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친일 식민사관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을 얼마나 감추고 있는가, 얼마나 외면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례 9월 13일자 조선일보입니다. 9월 13일 조선일보는 문화자유행동이라는 단체를 소개해요. 문화자유행동, 이번에 새로 생긴 단체입니다. 이른바 우파 문화단체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인식은 이래요. 문화계를 좌파가 장악하고 있고 문제가 많고 그러니 우리가 대체해야 한다. 이 문화자유행동이 창립총회를 열었어요. 그때 여당 대표도 가고 여권 인사들이 대거 갔죠. 네. 자, 이 문화자유행동이 어떤 단체인지 설명을 드리려는 겁니다. 이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은. 김기현 여당 대표까지 창립 축하 방문을 했던 단체 문화자유행동.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면 우파가 아니다. 이게 무슨 문제의식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까? 문화자유행동 최범 공동대표가 쓴 창립기념행사 발표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세종대왕 이순신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다. 조선시대 사람이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상징이 있어야 하는 광화문 광장에 조선시대 동상이 웬 말이냐. 이겁니다. 옮기라 이겁니다. 홍범도 흉상 옮기는 정도는 안 된다는 게 이들의 인식이에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빼내고 거기다 다른 걸 넣으라는 거예요. 이 기사가 주요 매체에 실리지 않았지만 일부 매체가 보도를 하고 그게 포털에 노출되니까 수천 개씩의 댓글이 달리고 그랬어요. 본 사람들은 붕괴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최범 대표라는 사람,
개, 돼지들에겐 어려운 얘기다. 개, 돼지들에겐 어려운 얘기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기 SNS에다가 쓴 글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조선일보 등 그런 보수 신문들 보시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신원식의 이완용 두둔도, 이균영의 위안부 매춘부설에 대한 티미한 불투명한 입장도, 이 광화문에서 이순신 동상 이전시키자는 얘기, 거기에 비판하는 사람을 개, 돼지로 취급하는 이런 흐름들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 첨삭지도는 우리 사회에 지금 곳곳에 스며들고 있는 뉴라이트 역사인식. 사실 뉴라이트 그러면 좀 모호하잖아요. 그리고 어감도 혹시 뭐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친일 식민사관입니다. 친일 식민사관. 그게 얼마나 지금 유포되고 있는지, 그 사관에 물든 사람들이 지금 정부 어디에 지금 포진해 있는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주목하고 찾아내야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첨삭지도 마치겠습니다. 한 2, 30초 정도 쉬었다가 스픽스의 신입사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칫 놓칠 수도 있는 이슈의 핵심, 요점을 좀 더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스픽스 신입사원 한우주 씨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방송 처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제 2회 출연했고 오늘 3회째인데 주변에 반응을 좀 들었어요? 자꾸 스크린샷을 보냅니다. 아, 그래요? 좀 어색한 샷을 찍어서 보내던가요? 오늘은 멋진 샷이 찍힐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해봅시다. 네. 네. 어제 그 방통위원장 탄핵과 관련된 얘기 잠깐 했잖아요. 네. 그렇죠? 국회에서 공직자의 탄핵을 의결을 하면 그걸로 탄핵이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어디서 최종 결정을 한다 그랬죠? 헌법재판소. 네, 맞습니다.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확실히. 네. 오늘 탄핵과 관련된 기사가 또 있어요. 네, 잠깐 보시면 야당 민주당이 수사검사, 그러니까 일선 검사를 탄핵을 시켜보겠다고 한답니다. 실제로 지금 특정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가 돼 있고요. 내일 표결할 예정이에요. 자, 국회에서 만약에 표결 통과하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고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 검사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헌법재판소. 예,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네. 뭐 장관이든 검사든 심지어 대통령이든 국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하면 가결시키면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탄핵안 통과시킨다고 탄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손발은 묶이죠. 결정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직무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지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내일 이 탄핵안 투표를 하게 되는 표결을 하게 되는 내일 총리 해임안도 처리가 될 예정이에요.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해임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해임 건의안이에요. 왜 건의안이냐면 국무총리는 누가 임명하죠? 대통령이요. 예, 맞아요. 대통령이 대빵. 바로 밑에가 국무총리.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보니까 총리가 너무 일을 못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해임시키고 싶어. 근데 해임 권한이 국회에는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해임시켜주세요라고 건의하는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만약에 국회에서 해임안을 통과시켜서 대통령한테 건의가 올라왔어요. 그럼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수용하고 싶으면 수용하고, 그래, 너희들 말이 맞아. 그럼 해임시키는 거고. 아니면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거부한다 해버리면 끝이에요. 아까 탄핵은 국회가 그래도 헌재에다가 넘기면은 몇 달 동안이라도 직무가 정지된다 그랬잖아요. 총리 해임안은 아니에요. 그냥 가결해갖고 올려도 대통령이 노해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통과돼봐야 수용 안 한다. 이렇게 미리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안도 국회가 최종 결정하는 게 아니고
총리 해임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요건 조금 더 어려워요. 좀 달라요. 자, 지금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지금 대법원장 임기가 다 돼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사람을 지명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균용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직은 후보자야. 그러니까 청문회를 거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는데 다른 장관들은 청문회가 어떻게 되든 대통령이 그냥 나 임명할래 하면 끝이에요. 근데 대법원장은 달라요. 대법원장은 국회가 동의를 해줘야만 임명할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운가요? 괜찮아요? 네. 기사의 해당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대법원장에 임명되려면 국회의원 과반 출석의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자,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앞세워서 인준을 부결시키는 실력 행사를 할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탄핵이나 해임 건의안은 헌재에서 기각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대법원장 인준, 임명하기 전에 사전에 거쳐야 되는 이 인준은 부결시키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은 다른 대법원장 후보자를 또 찾아야 돼요. 이해되셨죠? 네. 탄핵, 해임 건의안, 그다음에 대법원장 인준 표결. 이거는 다르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자, 제가 민주당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좀 써봤습니다. 민주당은 뭐 다른 뜻 아닙니다. 국회 1당, 제1당이라는 거예요. 의회 1당이 국무총리도 해임시키겠다고 했어요. 검사도 탄핵하겠다고 했어요. 대법원장 인준을 부결시킬지도 모른다는 전망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 얘기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하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밑에 3번, 4번은 아직 미정이에요. 그런데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하고 탄핵소추안은 내일 표결한다고 했죠. 근데 이것의 특징은 이 둘은 가결시켜도 그걸로 끝은 아니라는 거죠. 얘는 만약에 나중에 청문회 끝나고 부결시킬 거야 하면 부결시킬 수 있죠. 자, 이 1, 2, 3, 4 중에서 민주당 입장에선 어느 게 가장 강력합니까? 3번 같습니다. 네, 당연하죠, 그렇죠? 가결시키면 끝이니까. 과연 민주당이 뭐 이거 두 개는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나아갈지 또 한 발 더 나가서 여기까지 갈지 한번 우리가 지켜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어요? 한 가지 네, 있습니다. 네. 검사를 왜 탄핵시키나요? 검사를 의회가 왜 탄핵시키냐고요? 네. 탄핵시킬 수 있어요. 대통령 탄핵시킬 수 있고 뭐 장차관 탄핵시킬 수 있고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근데 검사도 탄핵시킬 수 있어요. 판사도 탄핵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당연한 게 한 번도 검사 탄핵시켜 본 적이 없어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만약에 탄핵을 시킨다면. 네. 또 궁금한 거? 생각나면 예. 제가 이제 하나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해요. 민주당이 탄핵시키려고 하는 그 특정 검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사람이 안동환 검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탄핵의 위기에 처해 있는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민주당이 날려버리려고 하는가? 그래서 무슨 사건에 얽혀 있는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0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탈북자 출신의 유우성이라는 서울시 공무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탈북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유우성이라는 사람이 기소를 당할 뻔해요. 검찰에 의해서 기소를 당할 뻔해요. 수사를 받았는데 기소 유예, 이건 뭐냐면 봐줬다는 뜻이에요. 무슨 일로? 탈북자들 북한의 가족 등에게 이제 돈을 보내는데 이거 대행해 주면 안 된대요. 근데 이런 일을 하다가 걸렸어. 근데 처음이고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기소 유예, 검찰이 너 봐줄게 하고 빼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출발이에요. 그런데
유우성 씨가 3년 뒤에 또 체포됩니다. 그때는 간첩 혐의로 체포돼요. 그래서 유우성은 구속 기소됩니다. 간첩이래요, 간첩. 무시무시하죠. 네. 그런데 구속된 이 간첩이라던 유우성 씨가 1년여 만에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냥 무죄 판결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국정원과 검찰의 증거 조작이 드러났어요. 유우성 씨가 이제 간첩이라고 하면서 막 중국하고 북한 국경지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흔적을 남겼다. 그 흔적 중에 하나가 중국 당국이 발급한 무슨 출입경 기록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중국의 공문서가 다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아요? 놀랍습니다. 근데 리액션이 없어요. 속으로 놀라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2014년에 조작이 드러났고 그것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났고 조작에 가담한 검사들은 징계를 당하는 일이 생겨요. 검찰 입장에서는 얼마나 창피합니까?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까 2010년도에 한번 유우성 씨를 이 대북 송금 문제로 한번 봐준 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다시 끄집어 온 거예요. 2014년에 그것도 간첩 사건 무죄 판결 난 직후에 정확하게 8일 후에 2010년의 혐의를 다시 끄집어 와서 유우성을 기소합니다. 누가? 안동완 검사. 이 사람이 지금은 높은 사람이 됐어요.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돼 계십니다. 이 사람이 2014년에 유우성을 다시 기소됐는데 무려 7년 만에 2021년 재작년 대법원이 이 기소는 유우성을 이때 기소한 거는 권력 남용이다. 공소권 남용이라고 확정 판결을 했어요. 공소권 남용. 유우성 기소는 공소권 남용. 얼마나 걸렸다고요? 7년이 걸렸습니다. 간첩 혐의로 1년을 시달리고 또 결국 권력 남용으로 판단된 검찰의 권력 남용으로 7년을 더 시달렸어요. 유우성 씨의 여동생은 국정원에 잡혀서 갇혀 있었고 강압적인 수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다른 검사들은 징계를 받았는데 이 안동환 검사는 이게 보복성 기소를 하고도 책임지지 않았으니 탄핵시켜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스토리가 이해되십니까? 네. 이 안동환 검사 탄핵시켜야 돼요? 봐줘야 돼요? 봐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탄핵이든 뭐든 봐주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아주 현명한 답변하시네. 지금 설명 정말로 잘 이해가 되셨으면 자, 퀴즈. 빈칸을 채우시오. 지금 설명한 것을 응축한 제목입니다. 간첩 땡땡 사건과 검찰의 땡땡. 조작, 간첩 조작 사건과 여기 조작? 조작?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키웠더니 조작이라고 하셨어요. 네. 네, 답을 바꿀 생각은 없고? 가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조작 살려놓겠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의 힌트가 이 부분이에요. 4번. 유우성을 기소한 거. 보복? 보복? 복수? 보복 딩동댕. 맞습니다. 네. 간첩 조작 사건, 검찰의 보복. 이게 이번 탄핵의 검사 탄핵의 바탕에 깔려 있는 스토리입니다. 맞췄는데 상품은 없어요. 네. 네, 오늘 설명 이해가 잘 됐습니까? 네. 오늘 특히 흐름이 잘 이해가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도 그럼 미션 성공. 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유발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 갑니다. 네, SNS 통신문 발송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배우 변희봉님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네, 오늘 배우 변희봉님의 발인이 있었습니다. 고인은 췌장암 투병을 해오다가 지난 18일 영면에 드셨습니다. 오늘 그와 관련해서 몇몇 신문에 변희봉 배우에 관한 변희봉 배우를 기리는 기사들이 소개됐습니다. 조선일보 만물상은 이 명품 조연이라는 제목으로 배우 변희봉 씨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도 봉준호 감독의 말을 빌려서 영화의 아버지, 봉준호 감독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셨다고 해요. 변희봉 배우의 넋을 기렸습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오늘 유발 여기서 마치죠. 내일 뵙겠습니다.